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태스크포스죠. 2차 회의를 열고 속도감 있게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소 21조 플러스 알파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역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집중 지원 그리고 내수 회복에 방점이 찍힐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정부의 추경을 포함한 이 재정 정책 어떤 경제 효과 기대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세계 투자은행들 또 세계 굴지의 경제기관들이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 이런 뉴스를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여주시고 왜 갑자기 올리지? 여기에 대한 이유까지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많은 세계 투자은행들은 이제 월간으로 보고서를 사실 발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월간 보고서에는 각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라든지 바클레이즈 이런 유력 회사들이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월에서 5월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월 수치를 보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0.7%에서 1.1%로 올렸고요. 올린 겁니다. 예, 올린 네. 겁니다. 모건스탠리도 마찬가지로 수치는 좀 작긴 하지만 한 0.1% 올렸고 바클레이스도 마찬가지로 0점대 성장률에서 1%로 0.1%포인트 정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재정 정책의 영향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5월 달부터 상당 기간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 추가 경정 예산은 사실은 재정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 집행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사실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침체 같은 어떤 흔히 말하는 요인들이 제거하고 또 우리나라 이제 공급망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문제 때문에 자동차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쪽에 또 집중적으로 자금을 제공해 줌으로써 흔히 말하는 수출 같은 거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됐다. 결국은 확장적 재정 정책과 이와 관련된 소비 효과 그리고 공급망 관리 효과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4월에서 5월에 어떤 경제 성장 전망치들이 상향하는 경향.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좀 반등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IB들 투자은행들이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높인 이후에는 교수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확장적인 재정 정책, 그러니까 재정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근데 이제 올해의 예산은 작년에 다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분석이라든가 과거 사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평균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네. 사실 규모가 중요하죠. 지금 1차 추경에는 한 14조 원 가량, 2차 추경이 되면 한 20조에서 35조 원 가량의 어떤 재정 지출이 맞습니다.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2차 추경안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적어도 한 0.4% 정도는 0.4% 포인트 정도는 경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고,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이고 이게 흔히 말하는 승수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출이 잘 되고 이제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다른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승수 효과 같은 것들이 잘 발휘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0.78%, 한 0.8%대까지도 8% 포인트까지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마련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이제 민간 소비 비중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이 민간 소비 비중 같은 것들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할 수 있고 소비가 늘어나야 투자가 될 수 있는 사실 근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구조적으로 내수 침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가 늘어나야 사람들이 돈을 쓰고 돈을 써야 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근간이고 특히나 이제 금리도 조금 낮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래프가 나오고 있긴 한데 국내 총생산 대비 추경 규모는 조금 작긴 합니다. 작긴 한데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19 당시에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 갈 정도로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
규모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사실은 0.8%대, 뭐 0.9%대 예상하는 기관이 많을 정도로 좀 불황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는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한 전체 GDP 대비해서 한 0.4%, 0.5% 수준으로 아마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1차 추경이 13조 8천억, 이제 14조고 2차 추경이 지금 예상되는 게 21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아주 좀 많이 보는 쪽에서는 30조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2차 추경이 아마 규모가 나오게 되면 또 효과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2차 추경이 이제 하긴 할 겁니다.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민생 안정, 또 내수 부양, 소비 회복 이런 쪽이거든요. 조심스럽지만 2차 추경에 어떤 항목으로 좀 편성해 핵심을 갈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진작에 굉장한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 진작이란 것이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를 진작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큰 배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빚을 갚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소상공인 위주의 어떤 내수 진작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겠다. 이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지역화폐 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빚에 허덕이거나 비탄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수를 진작시킴으로써 우리의 경제 성장률을 방어하겠다라는 큰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패키지 예산들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민생 회복 쿠폰 뭐 사실 이게 일종의 지원금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한 13조 원 가량 그다음에 소비 캐시백 같은 것도 한 2조 이상 이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우처도 마찬가지죠. 바우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적절하게 운영을 함으로써 5천억 이상 뭐 바우처 프로그램 쓰겠다. 지역화폐 할인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함으로써 한 2조 원 가량 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소비에 집중하고 있다. 소비를 늘려서 민생을 살리고 특히나 소상공인의 어떤 누적된 피해 같은 것들 줄이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하겠다라는 큰 의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또 얘기해 주셨지만 지역 화폐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번 2차 추경은 수도권보다는 지방 경제, 그렇죠? 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아마 지방 살리기, 지역 상권이 굉장히 이번에 초점이 될 것 같죠? 이게 이제 지역 상권이 어렵다는 지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부실 채권 비율 같은 것들에 많이 나타나고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사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안 좋아졌느냐? 지역들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다.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서울의 부실채권 비율 같은 거 조금 높은데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부실한 채권 같은 것도 많이 돌고 이런 상황이라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작년을 거치면서 부실 채권 같은 것들이 지방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지역 상권을 추려가지고 이 상권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이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혹은 소기업 이런 것에 집중을 많이 해주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빚을 못 갚고 있는 어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한계적인 상황이다. 한계적인 상황이란 것은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출을 앞으로도 갚기가 어려운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는 소비를 확 늘려서 매출 좀 늘리는 방법 그리고 금융 지원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흔히 말하는 금융 부담을 줄여주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도 매출을 늘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방안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함에 따라서 경기 부양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안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추경 쪽에 아마 이게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따로 또 한번 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도 방금 얘기했지만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 채무 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뭐 1000조, 1100조가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코로나 당시에 늘어났던 이제 그 빚, 그 부채를 아직도 이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과연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조정은 어느 정도
규모로 좀 펼쳐질지도 한번 예상해 볼까요? 지금 의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거라는 네.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근데 추경 예산안이 확실하게 짜져 있긴 않기 때문에 이런 규모에 의도가 따라서. 규모에 네. 따라서 이런 반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소상공인 대출, 물론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가계 대출 통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소상공인이 흔히 말하는 사업자 대출 통해서 돈을 네. 빌릴 수 있는데 사업자 대출만 해도 한 140조 가량 늘었다라 코로나19 기간에 140조 가량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잘 갚아왔지만 아직까지 한 50조 가량은 잔고가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예해 준 것들 다 갚아왔는데 이 유예해 준 것들이 한 50조 가량 남아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지금 뭐 그래프에서 나온 것처럼 이 사업자 대출만 봤을 때는 2022년에 뭐 133조 가량 늘었다가 6월에 더 늘은 141조까지 늘었다가 이제 많이 갚아 나가셔서 50조까지 됐는데 이 중에 만기 연장한 부분이 47조 원 가량, 그 원리금 상환 유예한 것들이 2조 5천억 가량 정도 있는데 이게 또 조만간 이제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것들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게 아무래도 경제가 그러니까 많이 갚으신 분들, 그러니까 좀 여건이 좋았던 분들은 많이 갚아하기 때문에 이 50조 가량 남은 부분들은 굉장히 좀 힘든 분들이 아니냐. 물론 이제 저희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네네네. 않지만 우리가 흔히 빚을 갚거나 하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의사결정들을 봤을 때는 이분들은 굉장히 취약계층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 감면을 넘어서 좀 빚을 탕감해줘야 일부라도 탕감을 해줘야 앞으로 재활 흔히 말하는 자활 다시 이제 흔히 말하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감면해준 프로그램, 또 금융 지원해준 프로그램들이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탕감 방안, 대출 탕감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이제 이게 2차 추경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따로 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주빌리 은행, 일종의 이제 배드뱅크에 대해서도 많이 좀 정책적으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배드뱅크 방식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배드뱅크는 어떤 거며 이게 우리 소상공인 부채와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좀 금융기관의 테크니컬한 얘기긴 한데 기술적인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원래 은행들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부실채권이죠. 부실채권이란 것은 연체자들이 빚을 못 갚을 만한 채권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것을 부실채권을 분류를 하고 이것을 다른 부실채권 전문기관에 팝니다. 그래서 부실채권 비중을 줄이는 방안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관계에서는 부실채권을 사는 쪽의 입장에서도 가격 같은 것들을 좀 결정을 해야 되고 굉장한 또 선별 과정 같은 것들이 거쳐지게 된다. 이게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금융기관들, 전문 금융기관들 역시 그래도 좋은 부실 채권들을 사야 자기네들 차후에 수익성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네고시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배드뱅크 같은 방향은 어떤 거냐면 이런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가지고 적정한 가격에만 어떻게 보면 팔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시장이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건 인수되고 어떤 것도 인수 안 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액 지금 뭐 거의 정액 사실 예전에 성남시에 했던 것들은 뭐 한 5% 3에서 5% 정도 수준만 원금을 주고 이렇게 사주는 방식으로 했던 이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시장 가격을 정해가지고 팔 수 있는 것들 다 팔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 부실채권을 잘 모아서 어떻게 보자면 향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공적기관, 비영리 기관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은 좋은 이게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빚을 더 갚을 만한 부실채권들이 먼저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실채권 정리가 너무 느려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가격을 어떻게 보면 표준화하고 그보다 인수받아서 그냥 많이 뭉쳐놓으면 또 정확하게 또 잘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수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부실채권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드뱅크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고요. 자, 추경 또 이렇게 확장 재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켠에서는 이 재정 건정성에 대한 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건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것은 복지비 지출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재정 여건이 크게 좋지는 않다라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기 상황이 위중하고 실제로도 굉장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맞거든요.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맞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 사실 전망치를 보면은 작년에는 2.2% 정도 성장할 거라 예측했는데 네. 그 수치가 거의 1.4% 정도 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뭐 0.8%대, 뭐 0.7%대, 0.9%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 이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관세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커짐에 따라서 더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 국가 부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컨센서스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써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도 굉장히 많고 국가 채무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하지 않으면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망 리스크에 처한 소기업 같은 부분이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분들에게 집중적인 효과가 가서 흔히 말하는 승수 효과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또 다른 지출을 하고 또 다른 지출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재정 어떻게 보면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채 발행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최근에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감으로써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더 좀 부담스러워진 것이 맞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는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최대한 효과적으로 어느 분야에 집중해서 사용하느냐의 이슈만 남아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ECD 같은 곳도 우리나라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말하기도 하고 OECD는 아직까지 우리를 낮추기만 했고 이제 도래를 안 한 거죠. 수정할 기회는 안 왔는데 OECD 쪽 얘기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방금 들어온 속보 오늘 아침에 들어왔죠. 미국과 중국의 런던 협상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예, OECD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5%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가 이번에 낮췄죠. 1.0%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제기구들은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성격. 왜냐하면 이게 자기네들이 전망치가 빠르게 바뀌게 되면은 공신력에 대한 좀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투자은행 쪽들은 이것이 주가에 바로 반영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어떤 공신력 있는 세계 경제 기관들은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일단은 낮춘 것도 좀 천천히 낮추고 오를 때도 좀 천천히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ECD에서도 워낙 이렇게 경제 성장률 하락이 좀 위중하다 보니까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아마 보시면 재정 정책을 피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재정 정책이 지나치게 매년 이렇게 계속이 되게 된다라고 네. 하면은 부채가 좀 너무 많이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초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우리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하게 지금 단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쓰면서 V자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금리를 좀 낮추면서 재정 정책의 효과를 더 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은 올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의 중요한 이슈가 우리 대내적인 것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인데 이번에 미중이 런던에서 실무진 협상을 가졌습니다. 이게 관세 협상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미중 런던 협상 지금 잘 끝났다고 하거든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미중이 이게 낙관적으로 끝났다면 향후 관세 쪽도 뭐 긍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미중 런던 협상 내용 좀 한번 볼까요? 이제 무역 협상이 계속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지난주 이야기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그 주석이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날 정도로 조금 정체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지금 4%대가 떨어질 정도로 네. 상황이 안 좋고요. 미국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못 올리는 거 역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OECD에서 낮게 잡은 이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나라 다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속화된다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이슈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1차 합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행할 구체적인 툴을 일단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서로 양국이 어려운 측면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되기 시작하면은 또 정치적인 이벤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시진핑 주석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선거 차원, 그러니까 지지율 관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서로 좀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급망을 좀 풀어라.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도체를 네. 풀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중국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 수입 같은 네. 거 해주고 뭐 관세 같은 거 낮춰주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협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양쪽의 정상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가면 한 내일 정도에는 세부적인 안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일단 내수 회복, 이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점들 또 보완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재정이 써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슈고요. 특히나 지금 지금 계속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집중을 하면서 재정 승수, 같은 1,000원을 쓰더라도 뭐 1,200원, 1,300원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잘 펴야 되지 않느냐. 그와 결부해서 아까 일부에 나온 것처럼 AI 전환이라든지 신산업 성장 동력까지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결국은 단기적인 이슈가 단기적인 것들이 있고요. 중장기적인 이슈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소홀히 하지 말고 양쪽으로 다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